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토요일 오전에 녹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덥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비 오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쏟아붓더니 오늘은 찌는 듯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켜놓고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장마철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외부 활동이 이같이 더운 날은 매우 힘드시겠죠. 그래서 좀 집에서 쉬시면서 이 같은 문학 작품을 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폭풍의 언덕. 유명한 얘기죠. 그러나 유명한 만큼 이 책을 완전히 읽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 않고요.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책은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책입니다. 왜 그만두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짬짬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 책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쉽게 느릿느릿 이 책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부담감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먼저 같이 되돌아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장 지난주에는요, 로그우드라는 도시인이면서 외부 사람이죠. 시골에, 그것도 거의 산골에 해당되는 폭풍의 언덕 농장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폭풍의 언덕이 농장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폭풍의 언덕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유는 이 사람은 새를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로그우드 씨가 이제 방문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무슨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선 집부터 기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1500년 은쇼 가문 이러면서 집에 서여져 있는 그렇고, 돌로 지어진 모양새도 그렇고, 비바람을 잘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는 부조 장식물이 상당히 기괴한 장식물들이다, 그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내돼서 안쪽으로 들어갔더니만은 거기에 있는 그 거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흔한 영국의 거실하고는 다릅니다. 거실이 넓게 되어져 있으면서 부엌하고 바로 연결되어져 있고, 거실에는 사나운 개를 한 마리도 아니고요, 거의 한 6마리나 되는 큰 개들만 6마리가 거실에 같이 키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나 모를 정도로. 거기에다가 집주인이라고 처음 만나게 된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은 생긴 것부터 까무잡잡하게 생겨서 일단은 일반적인 영국인들의 모습도 아닌데다가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것들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당연히 상냥함 같은 거는 어디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화자인 로그우드 씨도 지난 해변에서 연애담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자기 자신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게 된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소동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부르니까 아무런 하인이 대답이 없으니까 아래층에 내려간 사이에 개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소리 지르고 했는데 웬걸 아래층에 내려간 히스클리프도 그렇고 거기에 하인도 그렇고 소리 지르면 일상적으로 뛰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뛰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겨우 억센 하녀가 있다가 프라이팬을 휘둘면서 소동에서 구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속상한 거죠. 평상시보다 걸어오는 정도가 1초라도 더 빨리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속상해서 그러는데 히스클리프가 얘기를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니까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술 한잔 한다는 게 불쾌하고 못마땅하죠. 그런데 쫌탱이처럼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생각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내일 다시 오겠다 하면서 떠나는 부분이 1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은 간략히 얘기했을 때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는 독특한 여러 가지 숨겨놓은 장치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부터 집의 외관이라든지 이 집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외부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인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시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소설을 읽으실 때는 보면 됩니다. 히스클리프가 있는 은쇼 가문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폭풍의 언덕 은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농장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쇼 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등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곧 등장하게 될 티티세 지나는 농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름입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좀 이 사람들보다 아래쪽에 살고 있는 농장입니다. 농장은 린튼가입니다. 그래서 린튼가와 은쇼가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이 부분부터 얘기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일까?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크게 봤을 티티스에 지나는 농장에 있는 린튼 가문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영국 가문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폭풍의 언덕에 있는 은쇼가 가문은요 매우 거칠고 중재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산골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은요, 이 사람들은 도전적인 생명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뛰어난 생명력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티티스에 지나는 농장은 그러니까 린튼가죠. 린튼가는 매우 예의 바르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영국 가정입니다.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러는 가문으로 서로 비교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여기에서 폭풍의 언덕 집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에서 뭔가가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야 이 다음에 나오는 린튼가를 쉽게 이해하면서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서가는 그럼 누가 있는가? 힌들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남매간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티티스에 지나는 농장에서는 린튼 가문에서는 에드가와 이사벨라라는 두 사람이 역시 남매간으로 나옵니다. 서로 대칭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또 읽다 보면 어려운 게 등장인물들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매우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 요만큼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면서 점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요만큼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로그우드는 누군가? 로그우드는 이방인입니다. 도시인이라면서 산골에 자기가 거처하기 위해서 집을 찾던 중에 온 집이 지금 폭풍의 언덕에 들르게 된 겁니다. 히스클리프께 얘기했더니 히스클리프가 지나가는 말로 티티스에 지나는 농가도 내 거요 이 얘기합니다. 헷갈립니다. 티티스에 지나는 농장까지 이 사람 거단 말이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하인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퉁명스러움은 말할 수 없는 데다가 가족 관계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다 무겁게 오는 게 폭풍의 언덕입니다. 오늘 1장을 대충 이렇게 하고 요 정도만 감을 갖고 2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2장에도 역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2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선희 님이 읽어 주실 텐데요. 이 낭독해 주실 때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읽어주는 것 속에서의 어떻게 2장 짤막한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요 장 속에서도 소설적 구조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명작이라든지 고전이라는 것들이 괜히 긴 세월을 지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탄탄한 구조들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이런 명작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선 외관상 구조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발단이 있고요.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제가 단편 소설 할 때 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요거는 소설의 어느 부분이 될까? 얘기가 발단이 되는가 보다. 그 다음에 제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네 전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위기를 부딪히게 됩니다. 위기가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정이 나옵니다. 위기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에 오른다는 거죠. 클라이막스에 오르면서 다음 마지막은 결말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형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님 읽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어제 오후부터 안개가 끼면서 추워졌다. 히스와 진창을 헤치고 폭풍의 언덕까지 가느니 차라리 서재 벽난로 앞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직후에 위층에 갔더니 나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찬을 먹고 있다. 하녀장에게 5시에 차려주면 좋겠다고 말했건만 집을 새낼 때 장롱처럼 딸려온 이 점잖은 아주머니는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아무튼 빈둥거릴 생각으로 계단을 올라가 서재에 들어섰더니 하녀의 하나가 빗자루와 석탄통이 널려있는 바닥에 엎드려 앉아 지옥의 먼지를 피우고 있었다. 불씨를 깨뜨리려고 쟤를 쏟아붓는 중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돌아서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4마일을 걸어서 히스클리프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때맞춰 피해 오기라도 한 듯 폭설의 전조를 알리는 깃털 같은 눈송이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언덕 꼭대기는 된서리에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냉기에 팔다리가 덜덜 떨려왔다. 사슬을 풀지 못해 대문을 뛰어넘었고 거치적거리는 구스베리 덤불 사이로 난 자갈길을 뛰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손마디가 쓰라리고 개들이 짖어댈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아른 척하는 놈이 하나 없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이런 집구석을 누가 찾아올까? 손님을 박대하는 촌놈들 같으니. 나만 해도 낮에 문을 몽땅 잠그고 살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내가 들어가고 만다. 나는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문고리를 움켜쥐고 힘껏 흔들었다. 인상을 더럽게 찌푸린 조지프가 둥근 헛간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먹고? 조지프가 고함을 질렀다. 주인은 축사에 있을 낀데 할 말 있으면 헛간 저쪽으로 가보든가.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 없나?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마님뿐일 낀데 밤중까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도 안 열어줄 끼다. 왜? 내가 누구인지 마님한테 가서 전해주면 안 되겠나, 조지프? 어데?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조지프의 머리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한번 문고리를 쥐고 흔들어 볼 즈음 청년 하나가 셔츠 바람으로 쇠스랑을 둘러매고 뒷마당 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나를 불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빨래터를 통과하고 석탄 창고와 펌프와 비둘기장이 있는 길을 통과하니 드디어 내가 전에 들어갔던 널찍하고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가 나왔다. 석탄과 토탄과 장작을 같이 떼는 커다란 벽난로 불빛이 보기 좋게 타오르고 있었고 푸짐한 저녁상 옆에는 반갑게도 마님이 있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한 존재가 나타나 주었던 것이다. 나는 고개 숙여 예를 표한 다음 그녀가 자리를 권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나를 쳐다보면서도 일어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악천후네요. 내가 입을 뗐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히스크리프 부인, 하인들이 느긋하니 문짝만 딱 하게 됐네요. 하인 한번 부르기가 어지간히 힘들어야지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 쳐다보았고 그녀도 계속 마주보았다. 어쨌거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냉랭하고 무시하는 눈빛이라 극히 거북하고 불쾌했다. 앉으소. 청년이 우락부락하게 말했다. 좀 있으면 올 테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아 헛기침을 하고 몹쓸 똥개 준호를 불렀다. 녀석은 나와의 두 번째 만남인 이번 만남에서 고맙게도
꼬리끝을 살짝 움직거리면서 아른 체를 해주었다. 걔가 참 예쁘네요. 내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았다. 새끼는 분양하실 생각인가요, 부인? 제 것이 아닌데요. 상냥한 안주인께서는 히스크리프라도 해도 그렇게는 못할 만큼 불쾌하게 대꾸했다. 아하, 부인은 이놈들을 아끼시는군요. 나는 그림자 진 의자에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쌓여있는 걸 돌아보며 대화를 이었다. 아낄 것도 많네.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불행히도 의자 쿠션 위에 쌓여있는 것은 죽은 토끼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제 차 저녁 악천후를 거론했다. 집에 있었어야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선반에 놓여있는 차통 3개 중에 2개를 꺼내려고 했다. 그녀가 앉았던 곳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몸매와 얼굴 전체를 똑똑히 본 것은 그녀가 일어나고 나서였다. 호리호리하고 아직 어린 티가 났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몸매에 난생 처음 보는 예쁜 얼굴이었다.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에 아주 맑은 피부였고 곱슬곱슬 말린 연노란색, 아니 금빛 머리칼은 고운 목선까지 흘러내렸으며 눈은 상냥한 눈빛이었다면 모두 반해버릴 눈이었지만 쉽사리 여자에게 반하는 내 마음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경멸과 절박함 사이를 맴도는 감정만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런 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었다. 차통이 그녀가 뻗은 손에 닿을락 말락했다. 내가 도와줄까 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말을 세고 있던 수존노가 샘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돌아보는 듯한 태도였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실례했습니다. 내가 급히 대답했다. 차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녀가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앞치마를 동여매고 찻잎 한 수저를 떠낸 다음 차를 주전자에 넣으려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대답했다. 초대 받으셨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나는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인이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찻숟가락까지 몽땅 치워버린 다음 셀쭉한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붉은 아랫 입술이 비쭉 튀어나온 것이 울음보를 터뜨리기 직전의 어린애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청년은 낡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해를 거치고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곁눈질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도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차림새와 말씨 모두 거친 것이 히스클리프 내외 같은 우월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치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촌스럽고 손질되지 않은 채였으며 턱수염이 짐승처럼 볼 언저리까지 자라나 있었고 손등은 자벽부처럼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그런데 행동은 거만하다 싶을 만큼 자유스러웠고 주인 마님 시중드는 하인 같은 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지위를 밝혀줄 분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의 이상한 태도는 못 본 척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로부터 5분 안에 히스클리프가 들어온 덕분에 불편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약속대로 왔습니다. 나는 짐짓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날씨가 이러니 반 시간 정도는 발이 묶이겠는데요? 그동안 신세 좀 져야겠습니다. 반 시간? 그는 옷에 묻은 눈송이를 털어내며 반문했다. 하필이면 눈보라가 몰아칠 때 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뭐요? 늪에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여기 습지대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날 저녁에는 길을 잃기 십상이고 게다가 내가 장담하겠는데 당장에는 날이 갤 것 같지 않소. 이댁 아이 하나를 길잡이로 데려가서 티티세 지나는 농원에서 재우고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아니, 괜찮지 않소.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 힘으로 길을 찾을 수밖에요. 쳇. 누더기 상의의 청년이 사나운 눈길을 나에게서 젊은 부인에게 옮기며 물었다. 저쪽 것도 끓여야 하나요? 그녀는 히스크리프에게 물었다. 끓이라면 끓여. 대답이 얼마나 포악스럽던지 나는 진저리가 났다. 태생부터 몹쓸 놈이라는 것이 말투에서 드러났다.
히스클리프를 대단한 친구라고 부를 마음이 싹 가셨다. 차가 준비되자 히스클리프가 나를 깨워주었다. 자, 당겨 앉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촌뜨기 청년까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계속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생각했다. 나 때문에 먹구름이 끼었다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닌가. 평상시에 이렇게나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을 리는 없지.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평소에 이렇게나 하나같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상하더군요. 나는 첫째 잔을 비우고 둘째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뗐다. 습관이 취향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더라는 말입니다. 히스크리프 씨, 많은 사람들은 댁처럼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어찌 행복하겠냐고 묻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지내시고 상냥한 부인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니 상냥한 부인? 그는 악마 같은 냉소를 띠면서 말을 가로챘다. 대체 어디 있어? 상냥한 부인이? 히스클리프 부인, 그러니까 히스클리프 씨의 부인 말입니다. 그렇군. 어허. 아내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폭풍의 언덕을 수호 천사처럼 지켜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요? 나는 실수를 깨닫고 수습에 나섰다. 부부라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몰랐다니. 남자 쪽은 40 정도였다. 남자 나이 40은 지력이 강한 시기라 어린 여자가 사랑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리라는 망상을 품는 일은 거의 없다. 남자에게 그런 꿈은 노년의 유양거리다. 여자 쪽은 17살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랬다. 차를 사발로 마시고 시커먼 손으로 빵을 뜯는 이 촌놈이 남편인가 보군. 그럼 히스클리프의 아들이겠구먼. 생매장이 따로 없네. 이런 무지렁이한테 시집을 오다니.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는 줄을 몰랐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심해야겠군. 저 여자가 괜히 나 때문에 자기 결혼을 후회하면 곤란하니까. 마지막 생각은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랬다. 옆자리 청년은 거의 혐오감을 주는 남자였다. 나로 말하자면 경험에 따르면 그런대로 매력 있는 남자였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며느리요. 히스클리프가 내 짐작을 확증하는 말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녀 쪽을 보고 특이한 표정, 증오의 표정이라 할 수 있는 표정을 지었다. 표정이 영혼의 언어를 통역하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그의 안면 근육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 증오의 표정이었다. 아하, 역시 이제 보니 댁이 바로 인정 많은 천사를 아내로 맞은 행운의 남편이시군요. 나는 청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까보다 더한 실수였다. 청년은 얼굴이 시뻘개졌고 아무리 보아도 한 대 칠 기세로 주먹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했다. 그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무지막지한 욕설을 중얼댔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눈치가 없으시구먼. 집 주인이 말했다. 아쉽게도 우리 둘 다 대기 말한 천사의 남편이 아니오. 남편은 죽었소. 아까 말했듯이 내 며느리니까 내 아들의 아내 아니겠소. 그러면 이 청년은 설마 아들일까? 히스크리프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놈의 아비라니. 너무 심한 농담이라는 표정이었다. 내가 헤어턴 언쇼라 하는데 다른 쪽에서도 으르렁거렸다. 쉽게 봐도 되는 가문이 아니다. 쉽게 본 적 없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 성씨를 이토록 뽐내며 밝히는 청년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내가 먼저 외면해버렸다. 계속 마주보다가는 주먹이 올라가거나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이 화기애애한 가족 틈에 잘못 끼어들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신의 음산한 기운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육체의 온기와 안락을 압도해버렸다. 이 집안에 세 번째로 발을 들여놓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로 마음먹었다. 먹는 일도 끝나버렸는데 사교적인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날씨를 살펴보려고 창가로 갔다. 난감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밖은 밤중처럼 어두컴컴했고 하늘과 언덕은 바람과 뻑뻑한 눈발 속에 한데 엉켜 소용돌이쳤다. 이래서야 길잡이도 없이 집까지 가기는 어렵겠네. 탄식이 절로 나왔다. 길은 벌써 눈이 쌓여 없어졌을 테고 길이 남아있다 해도 한 치 앞도 안 보이겠는걸. 헤어턴, 저기 양들은 헛간에 넣어라. 밤새 밖에 두면 눈에 묻혀버릴 테니. 앞에 판자 하나 세워놓고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나는 한층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개밥용 들통을 가지고 들어온 조지프와 벽난로 앞의 히스클리프 부인뿐이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차통을 선반에 올릴 때 떨어뜨린 성냥 한 뭉치를 태우면서 노는 중이었다. 들통을 내려놓은 조지프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본 다음 귀에 거슬리는 쉰 소리를 냈다. 어쩌자고 일이 게을러 터진 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망고의 밥버러지 같은 짜스한테 일이 떠들어 뭐 할 낀데.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내가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겄나? 그냥 애미하고 같이 퍼뜩 돼지거라고만. 잠시 나는 이 설교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적당하게 치민 상태에서 늑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걷어차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답이 나를 제지했다. 뻔뻔한 위산저 같으니 그녀가 대꾸했다. 남들더러 자꾸 돼지라고 하면 자기 먼저 돼지는 걸 몰라? 경고하겠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악마한테 조지프 잡아가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어. 잠깐. 이것 좀 봐.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한 검은 책 한 권을 꺼내면서 말을 이어갔다. 내 흑마술 실력을 곧 보여줄게. 금방 통달할 거야. 지난번에 붉은 소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조지프의 신경통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줄 알았어? 엄마, 악독한 거. 늙은이가 흠칫했다. 주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조지프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느님한테서 버림받았거든. 이제 꺼져. 진짜 혼나볼래? 내가 너희 전부 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 거야. 누구든지 내가 정한 선을 넘어오면 당장 어떤 꼴을 당할지 내가 말은 안 하겠어. 두고 보면 알 테니까 얼른 나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귀여운 마녀가 예쁜 눈에 원한을 담은 척 했더니 조지프는 정말 겁에 질려 허둥지둥 뛰쳐나가면서 주님과 악독한 거를 연발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 심심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와 나뿐이었으니 나는 그녀로 하여금 내 고민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했다. 히스크리프 부인, 나는 진지하게 간청했다.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아름다우신 만큼 마음씨도 고우시리라 믿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 집까지 가는 길에 뭔가 길잡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제가 제 집 가는 길을 모르기는 부인께서 런던 가는 길을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왔던 길로 가면 되잖아요. 히스클리프 부인은 의자에 기대 앉으면서 대꾸했다. 촛불을 밝히고 검은 책을 펼쳐든 채였다. 저도 달리 아는 것이 없는걸요.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제가 수렁이나 눈구덩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신다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은 전혀 없으시겠군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못 데려다 드려요. 대문까지도 못 가게 하는데 부인께서 데려다 주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날 밤에는 건물 밖에 나와 주십사고 부탁드리기도 송구스러운데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데려다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을 일러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저한테 길잡이 아이를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히스클리프 씨한테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빌려달라고요? 주인하고 언쇼, 질라, 조지프 그리고 제가 있는데요. 누구를 빌려가시게요? 농장 아이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예요. 그렇다면 묵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주인이랑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산속을 함부로 싸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으리라 생각하오. 히스클리프가 호통치는 소리가 부엌과 통하는 문 앞에서 들려왔다. 묵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손님방은 없습니다. 묵어 가실 작정이면
헤어턴 아니면 조지프와 한 침대를 쓰시든지. 저는 여기 의자라도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소. 부자든 가난뱅이든 객은 객이지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온 집안을 활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교양 없는 놈이 짓거렸다. 이런 모욕 앞에서는 나도 인내심도 바닥나 버렸다. 나는 역겨움을 표한 다음 놈을 밀치면서 급히 마당으로 나가다가 언쇼하고 부딪혔다. 너무 깜깜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 집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예의 바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화였다. 처음에는 정체가 모호한 청년이 내 편을 드나 싶었다. 내가 농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겠소. 청년이 말했다. 지옥까지 데려다 주든지.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말 손질은 누가 하느냐, 응? 사람의 목숨이 중하지. 하루 저녁 말 손질 못하는 게 중해요? 누구라도 가야 하잖아요? 히스크리프 부인이 끼어들었다. 예상보다는 친절한 참견이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헤어턴이 받아쳤다. 저 남자 목숨이 그리 아까우면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 남자를 안 데려다 주면 저 남자 유령이 너를 쫓아다닐 거야. 그리고 히스크리프 씨는 티티세 지나는 농원이 무너질 때까지 세입자를 못 구할 거야. 그녀가 앙칼지게 대답했다. 엄마, 엄마, 저 짜스기 마귀 새끼 소리를 짓거리구마. 내가 다가가는 쪽으로 주지프가 중얼거렸다. 조지프는 부르면 들리는 거리에 앉아서 소젖을 짜고 있었다. 나는 밝혀놓은 호롱을 막무가내로 집어들고는 내일 돌려주겠다고 외치면서 가장 가까운 샘문을 향해 다른박질 쳤다. 나리오, 나리오, 호롱도둑이오. 노인네가 나를 쫓아오며 소리쳤다. 봐라, 내셔라, 봐라, 멍청아, 봐라, 울프야, 퍼뜩, 물어뜯어 놔라. 샘문을 열려는 순간에 털복숭이 괴물들이 나의 목덜미를 와락 덮쳐왔다. 나는 바닥으로 나동거라졌고 호롱은 꺼졌다.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이 함께 박장대소할 때 내 분노와 굴욕은 절정에 달했다. 다행히도 짐승들은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고 꼬리를 흔들어 대느라 나를 산채로 잡아먹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먹이의 부활은 가만히 두고 볼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개를 풀어놓은 독한 주인들이 구해주러 올 때까지 나는 그냥 바닥에서 뒹굴어야 했다. 그렇게 모자도 못 쓰고 분노에 떨면서 나는 악당들을 향해 나를 내보내달라고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줄 알라고 소리치며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복수의 방법을 주어 섬겼는데 그런 얼음장이 막연하면서도 강렬하다는 점에서는 리어 왕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코피를 철철 쏟았고 히스크리프는 계속 웃어댔고 나는 계속 횡설수설했다. 그 집 안에 나보다 분별 있고 주인보다 인정 있는 존재가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질라라는 건장한 하녀였다. 한참 만에 그녀가 소란의 정체를 알고자 나타났다. 그녀는 집안 사람 중 하나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여겼고 감히 주인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혈하는 그녀의 무기를 젊은 놈을 향해 휘둘렀다. 보세요, 언쇼 씨. 그녀가 외쳤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려는지 우리 집 문간에서 살인내고 싶어요. 내가 얼른 이 집구석에서 나가야지. 저런 가엾어라. 젊은 양반이 숨 넘어가겠네. 가만, 가만. 그러다가 큰일 나지. 들어오세요. 내가 치료해 줄 테니. 자, 자, 움직이지 말고. 질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얼음물 한 그릇에 내 목덜미를 끼얹었고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히스클리프 씨도 따라 들어왔는데 잠시 깃들었던 유쾌한 표정은 금방 평상시의 뚱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너무 속이 메스껍고 어찔어찔했다. 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질라더러 내게 브랜디를 한 잔 내주라고 지시하고 안채로 향했고 그녀는 봉변당한 나를 위로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내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나를 잠자리로 데려가 주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2장은 한마디로 해서 로그우드시, 도시인이고 문명인이고 외부인이죠. 그 외부인으로서의 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셋집이라고 셋방이 맞겠네요. 그 방임을 하게 된 셋방을 구하기 위해서 히스클리프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다시 방문해서 요번에 더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게, 사람들이 거칠기로 짐승처럼 거칠고요, 기괴하기는 더 기괴하고, 외부 손님이 왔으면 좀 친절한 척 해야 되는데 극심한 냉대를 받습니다. 극심한 냉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저 여자는 도무지 누구의 딸일까? 그러면은 히스클리프, 집주인이라는 히스클리프의 아내는 누굴까? 아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이쁘단 말이에요. 히스클리프는 물론 잘생긴 사람이긴 한데 너무 거칠고, 또 거기다가 약간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 비교적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누구 닮은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까 저걸까 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족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로그우드스가 먼저 오해를 합니다. 이 오해만큼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눈보라가 마구 치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이 산골에서 내려갈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로 귀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온 데다가 잘못 빠지게 되면은 뭐 사람이 죽기 딱 좋을 정도로 그런 형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집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얘기로 끝납니다. 이 집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개들이 일종의 절정을 이룹니다. 맹견들의 공격을 요번은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코피를 쏟으며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고요. 이렇게 끔찍하게 개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인데, 그러면은 소설적으로 봤을 때의 발단은 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항상 소설은 발단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눈보라가 치고 폭풍의 언덕을 재방문하기는 했는데, 재방문해가지고 마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지프라는 하인조차도 배척합니다. 그렇게 하인께 배척당하지만은 결국은 이 집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집 안에 진입하기는 했는데, 안주인 같이 생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캐서린 린턴입니다. 일단 라스네임, 성 린턴은 잊어버리고 캐서린이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면은 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올 텐데,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일단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라는 두 사람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안주인 캐서린이 등장했는가 보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할 얘기고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 대한 얘기가 이 소설의 전체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 캐서린이라는 이름만 여기 한번 기억에 두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도의 적대감을 받습니다. 거기에 많이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준비해가지고 차를 내놓으라 하면서, 오늘 초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대는 아니고 내가 어제 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차를 타주기 위해서 꺼냈다가 그다음 차를 안 탑니다. 그렇게 당황스럽죠. 차를 타려다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걸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로그우드스는 이 집의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가족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오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판이 그거죠. 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그러나 말은 굉장히 거칠고 그런 형편없는 이 여자가 그러면은 저기 부인인가 보다, 히스클리프의 그 와이프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가야 될 테니까 좀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 이 내가 가는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좀 안내해 줄 사람을 하룻밤 빌려주게 되면은 그 하인을 내일 올려 보내든지, 눈이 거치고 나면 보내줄 테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만 거부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당합니다. 험한 폭언까지도 듣습니다. 거의 뭐 저주 같은 말이 오가는 것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왔는데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설에서 앞부분이 어떤 전개가 일어났다는 위기가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참다 못한 로구드가 랜턴을, 호롱불이죠, 불 밝히는 것, 불을 들고 그래도 눈 오는 속이지만 불을 밝고 가야 될 것 같으나 랜턴을 하나 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랜턴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은 맹견들을 풀어버리니까 맹견들께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맹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코피를 쏟으면서 나뒹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하녀 질라라는 하녀가 나서서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구해줘서 로구드스는 엄청난 굴욕감과 불쾌감 속에서 그럽니다. 결말이죠. 이렇게 그 집에서 자게 되는 일인데, 자, 내면을 좀 더 한 부분, 중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사람이 바깥에서 그렇게 문을 두들리고 그러는데 간신히 누구요? 하면서 내다보다가 제대로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그랬는데, 간신히 들어가기는 집 안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거실 의자 가운데 죽은 토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보면은 불행히도 의자 쿠션 위에 쌓여 있는 것은 죽은 토끼들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시대에, 빅토리아 시대 19세기죠. 죽은 토끼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참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 죽은 토끼라는 거는 문학에서 토끼는 순수함, 온기, 그 다음에 생명력, 이런 거를, 왜냐하면 토끼는 워낙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번식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떤 거에 대한 복선인가 하면 앞으로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것에서 일어날 엄청난 그런 비정상적인 애정, 비정상적인 온기, 또는 학살이 당해지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은유하고 있는 거죠. 또 섬뜩하리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문명인이고 도시인이라 했습니다. 문명인과 도시인이 봤을 때에 여기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테고,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파괴적인 복수와 원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마구 난무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하면 막장 드라마 못지않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미리 여기에서 은유 형태로 나온 게 죽은 토끼가 거실에 쌓여 있는 것, 이 부분입니다. 뭔가 책을 읽을 때 생각에 앞으로 무슨 도무지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죽은 토끼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르겠는데 젊은 캐서린이, 아까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써야 된다했습니다. 그것도 점수입니다. 젊은 캐서린이 늙은 노인 조지프를 향해서 위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인과 그다음에 캐서린과의 대화 보십시오.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은 먼저 하인이 들어와서 투덜거리면서 거실에서 얘기합니다. 어쩌자고 게을러 터진 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맘고의 밥버리지 같은 자식한테 이리 떠들어서 말낀데, 이러면서 불평을 잔뜩 하기 생각합니다.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을요. 내가 뭐라 한다 해서 내가 그런 번잡머리를 고치겠나? 애미하고 같이 퍼뜩지게 돼지구만. 이 얘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거칠죠. 어떻게 이쪽 하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분명히 하녀는 아닌 것 같은데 캐서린 보고 하는 얘기가 이런 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생각합니다. 로구드 씨죠. 설교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설교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적당히 치민 상태에서 넉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거듭 차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의 부인의 대답이 나를 제지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히스클리프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고하겠는데 나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악마한테 조집 잡아가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어. 잠깐 이것 좀 봐. 그러면서 이 조지프는 늙은 하인이죠. 이 늙은 하인께 내가 잡아가라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선반에서 길쭉한 검은 척을 하나 꺼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악마술 실력을 보여줄게. 금방 들통날 거야. 지난번에 붉은 수가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조지프의 식용통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줄 알았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늙은이가 흠칫했다 했죠. 주님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 조지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걸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캐서린이 벼랑간 이교도적인 마녀 행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전부 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교도적인 마녀 행세를 하겠다라는 게 캐서린의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심리학적으로 극도의 무력감 속에서 자아를 붕괴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발동된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만은 방어 기제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폭군 히스클리프의 폭력, 그 다음에 조지프의 위선적인 종교적 자세, 이런 것들을 폐쇄된 공간에서의 17세 소녀는 가장 연약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들고 나오는,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들고 나오는 건 마녀를 들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 제가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캐서린이 아니고 나는 마녀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로 마녀를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어적 마술을 쓰는데 그걸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흑마술을 무기 삼아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그 하인이 한 말도 거칠지만은 그 거친 말에 반응하는 캐서린을 보십시오. 17살이라 했습니다. 17살 캐서린이 들고 나오는 것도 억압과 트라우마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연뜻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의 주고받는 대화가 거창한 대화도 아니면 짤막한 대화들이긴 한데 이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화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수염이 마치 짐승처럼 볼런저리까지 자라나 있고 손등은 자벽부처럼 갈색으로 걸려 있었다. 나는 헤어턴 은소를 하는데 쉽게 봐도 되는 가문은 아니다. 여기에서 로그우드 씨가 봤을 때 17세의 소녀가 형태로 해서 있다면 요번은 남자입니다.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기는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남자인데 이 사람이 쓰는 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 사람의 외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그우드 씨가 보았을 때는요, 복장과 억양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당대의 자본주의적 시선에 갇혀 있기에 헤어턴을 머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소설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헤어턴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그냥 머슴 비슷하긴 한데 또 머슴은 아닌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와가지고는 지난번 1장하고 2장은 다르게 2장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의 특이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특이하다보다 기이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1장에서는 이 집에 왔을 때의 바깥의 집의 외형부터 시작해서 거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외적인 거를 기이한 부분, 이 사람들이 희한타, 경상도식으로 참 괴숭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사람들을 두고 얼마나 희한하고 괴숭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슴 같기는 한데 머슴은 같지 않은 헤어턴이라는 사람이 이 폭풍의 폭풍의 언덕 농장을 소유한 지주계통의 혈통입니다. 은쇼 가문의 혈통이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만두고 헤어턴이라는 사람은 이 집의 지주 가문의 혈통. 히스클리프가 이 집 주인이라며. 처음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은쇼 가문이라고 글자가 서 있었다 했죠. 그렇게 은쇼 가문 글자가 지금 여기에서 은쇼 가문의 한 마치 머슴처럼 되는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됐는고 하니 히스클리프가 자기의 사적인 복수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문명 교육이라는 건 하나도 안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젊은이인데 짐승처럼 퇴화시켜버린 젊은이가 여기 이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계급의 붕괴를 일종의 고딕적인 공포로 승화시킨 대목입니다. 계급이 고딕적으로 삐쭉 솟았는가 했는데 그게 와르륵 넘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은쇼 가문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지는가는 이 소설이 진행될 때 나올 텐데 지금 로구스가 와서 보고 있는 장면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기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이함이 이후로 가면서 풀리게 될 겁니다. 서로 퍼뜩돼지라는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대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국가는 도덕이 무너진 원초적 무법 단계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대한 투쟁으로 정의했는데 이 저택이 바로 그 철학적 지옥을 그대로 생생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보면은 폭풍의 언덕이라는 저택이죠. 저택이 농장 가옥입니다. 폭풍의 언덕이 일종의 같은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국가와 도덕 간에 관계된 원초적 무법 단계, 법이 없는 엉망진창인 것,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철학적으로 이미 여기는 하나의 마치 지옥처럼 생생한 지옥처럼 된 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로구드 씨가 이 사람들 하는 걸 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있는 랜턴, 그러니까 호롱불이죠. 호롱불을 하나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조지프라는 노인네가 소리 지른 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주인인 히스클리프를 찾고 있는 거죠. 호롱도둑이요라고 소리 지르죠. 이렇게 호롱도둑이요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울프야. 개입니다. 개 이름이 울프야 푸떡 물어 뜯어놔 하면서 개에게 공격하라 그러는 거죠. 이런 사냥개들을 중심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샘문을 열려는 순간 털복숭이 괴물들이 나의 목덜미를 와락 덮쳤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바닥으로 나둥거렸고 호름은 깨졌다.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나뒹굴어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박장대소한다는 거 웃고 있죠. 다행히 짐승들은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꼬리를 흔들어대며 나를 산채로 잡아먹는다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짐승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개를 풀어놓은 독한 주인들이 구해주러 올 때까지 나는 그냥 바닥에서 뒹굴을 했다. 그렇게 모자도 못 쓰고 분노에 떨면서 나는 악당들을 향해 내보내달라고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줄 알라면서 소리치며 앞뒤가 안 맞는 복수의 방법을 주었는데 이렇게 온 사람에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얼음장을 놓으면서 그러나 막연하면서도 강렬하다는 점에서는 리어 왕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코피를 철철 흘렸고 히스클리프는 어땠다고요? 웃어댔고 나는 계속 행설수설했다. 그 집안에 나보다 분별력 있고 주인보다 인정 있는 존재가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지 모른다. 의외로 이 질라라는 건장한 하녀가 나서가지고 한참 만에 그녀가 소란의 정체를 알고자 나타났다. 그녀는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여겼고 감히 주인한테 뭐라고 일러 바칠까라고 해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 장면, 이렇게 험한 장면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야말로 개에게 당하는 것도 제대로 당한 그런 겁니다. 코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도 로구드스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의 주인공 리어 왕을 운운하며 지적인 허영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는 이 희극적인 패러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알량한 지적인 문명의 잣대로는 이 폭풍의 언덕에 휘몰아치는 비극의 10년을 결코 재단할 수 없다. 런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 그런 거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한 단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2장은 로구드스가 앞으로 당하게 될 육체적, 정신적 굴욕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당한 이게 육체적, 정신적 굴욕이 그냥 이게 첫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혼란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과 위선이라는 껍질, 또 그 다음에 폭력적일 만큼 강렬한 원초적 감정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가라는 핵심 주제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오늘 밤 진라의 얼음물 세례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정신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진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깨우는 방식이 얼음물 세례를 통해서 여기서 로구드스는 깨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폭풍의 언덕의 과거로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섬뜩한 유령의 얘기로 또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보시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일단은 먼저 암시해주고 원유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 작은 부분일지라도 분명한 당시 사회의 위선을 많이 꼬집고 있죠. 특히 로구드스가 나타나서 로구드스가 하는 말이든지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런던에 살고 있는 일반 그 영국인들이 지적 허위에 감싸져 있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리어 왕 얘기를 꺼내면서 그 와중에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긴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